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악령의 좀비 시대. 그래요. 1993년 이후로 악령의 좀비 시대로 규정했죠. 규정한 이유가 있겠죠. 악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기 가서 보면 된다. 그래요. 이제 한 33년 정도 남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래요. 한 100년 넘게 다뤘죠. 한국에서 최초로 3차 인류혁명에 기반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들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 인사들이었다. 현 시대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요. 3차 인류혁명이라고 규정했죠. 현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로 규정하면서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잖아요. 그 이전에는 자급자족으로 살아갔고, 그래요. 그에 맞는 국가를 설립하는 것,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를 설립하는 것, 그것을 이제 3차 인류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생산과 소비 가서 보면 된다. 클릭하면 들어가시죠.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처음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나요? 급진개화파 인사들이죠.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은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며 민간 기업을 육성하여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렇죠. 뭐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 농업 중심이었죠. 상공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 산업 간 평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신분제도를 금지시키고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변함이 없지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 3차 인류혁명 세력 이거죠. 이러한 원칙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근대국가 수립이 완수되지 않은 곳에서는 근대국가 수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 또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완성했으면 그래요.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래요. 세계화하려고 하죠.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서 그래요. 영원한 세력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급진개화파 인사들은 한국인들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친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시대 장소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친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웃 국가는 어느 국가이든 간에 조선이라고 불린 한국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웃 국가는 다 정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한국에는 이웃 국가가 어디 있나요? 일본, 중국, 러시아죠. 다 정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급진개화파 인사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보다 훨씬 위험하게 보았기 때문에 한국은 친일 국가와 연대하여 일본과 연대하여 연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 한국이 독립된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현 시대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중국은 어떤가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국에도 근대 국가 수립 세력과 반발 세력이 있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제수도 한반도는 자기들이 회복해야 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기.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항상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정복하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다는 거예요. 역사 잘 안 가르치죠. 러일 전쟁만 가르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제 한국이 일본에 그래요. 그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군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군을 파견하니까 일본은 한반도는 친일 국가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러시아군을 파견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청군이 한반도에 왔잖아요. 동아몽민군 소멸하러. 그래요.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조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급진계합파 인사들은 아,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고문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1885년에 있었죠. 왜 있었나요?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할 것 같으니까 영국이 군대를 그 고문도에 파견했잖아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급진계합파 인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친일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위험하게 봤던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대만과 한반도를 자기네 땅이라 생각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요. 좀 정치적으로는 좀 가까워지기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해도. 속성이 바뀌면 뭐 다 달라지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는 뭐 바로 전쟁 일으켰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주변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급진계합파 인사가 괜히 친일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다 격파를 했죠. 전쟁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개혁하면서 친일국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열심히 개혁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그때 이제 독립된 근대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왕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문제가 조선이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 그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일본과 연합한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위험이 덜한 선진 해양 국가들과 연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는 일본과 연합해야 돼. 혹은 이제 미국과 같은 영국과 같은 그런 선진 해양 국가와 그래요. 연대해야 돼.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키면서 근대 국가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답신정변 인사들이 뭘 원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전이죠.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해양국가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바다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는 선진 해양국가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급진 계합파 인사들은 당시 다른 조선인들과 달리 시대가 바뀌었음을 눈치챘고 새로운 시대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고대부터 내려온 관습적 생각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가지를 생각했죠. 빨리 조선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문제도 같은 거 다 폐지하고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수탈했죠. 그런 거 다 금지시키고 그래요.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공업 육성하고 인간기업을 육성하고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메이지 유신에서 배운 거죠. 박정희랑 똑같은 생각을 사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급진기아파 인사들은 실패했고 박정희는 성공했던 거죠. 그 급진기아파 인사들이 하려고 했던 거를 박정희가 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뭐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일본과 수교하고 딱 그 급진기아파 인사들이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시도인 거죠. 나아가 고대부터 내려온 관습적 생각을 폐기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현 시대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 시대에도 관습적 생각이 많이 내려오죠. 신분제도 입각한 생각도 하잖아요. 서로 자기 신분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막 로비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고대부터 쭉 관습적으로 내려온 생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돼. 굉장히 앞서 나간 사람들이죠. 생각이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다 농업 중심의 사회, 우리가 뭐 농업이나 하지 뭐 그런 걸 왜 하냐.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식민지대, 상공업 육성해야 돼. 민간기업 육성해야 돼.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년도 훨씬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도 뭐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농업이 중요하지. 농민 보호해야지. 상공업 육성 그런 거 왜 필요해.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고. 김영삼, 김대중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급진기아파 인사들이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김옥균, 박영묘 뭐 그런 사람들이죠. 서재필. 외교력과 정치력이 뛰어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이승만은 건국하는 데 최적의 인물이긴 하였으나 급진기아파 인사들의 뜻을 완벽히 계승한 인물은 아니었다. 원래는 완벽히 계승했는데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좀 약간 달라졌죠.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반일 감정으로 인하여 친일 인사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요. 일본과 급진기아파의 뜻을 완전히 계승하고자 하면 과거를 접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수교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반일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그 생각을 접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근대 국가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지원과 교류가 반드시 필요했죠. 다 하긴 했죠. 그 누가 기술을 줘요? 누가 기술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처음부터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죠. 친일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종이 자꾸 그 친천국가, 친노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일본이 그냥 무승부였다. 청나라나 아니면 러시아와 무승부였다. 그랬으면 또 이제 독립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대파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식민지가 됐던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급진기아파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다. 똑같잖아요. 뭐 상공업 육성, 뭐 산업화, 민간기업 육성, 그래요. 일본과 교류, 한국식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에게 반일 감정이 있을 리 없으니 한일 수교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받는 일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다. 박정희에게 반일 감정이 왜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급진기아파 인사들도 살아있는 이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힘으로는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서재표는 달랐지만 국내에서는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금 당장 뭐 그 전쟁 일으켜봤자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각자 맡은 바에서 실력 양성이 하자. 그 당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이 현 시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큰 피해 없이 독립국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보라는 거예요. 독립이란 것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법이지. 그래요. 식민지식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만주군에서 장교를 지낸 박정희에게 반일 감정이 없었다. 그래도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없었죠. 그때 봤죠, 예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반대한 인사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향신문에서 17%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원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거리낌 없이 한일 수교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렇죠, 뭐. 근데 국가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데 갑신여면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박정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기술과 자금 지원 받아야 되는데 수교하자 이러면서 수교했다는 거예요. 또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러한 박정희의 뜻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대로 계승했죠. 자금과 기술 지원 받았고 1979년, 80년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다 했죠.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나요? 그래요. 일본이 지원을 받잖아요. 자금 지원을. IMF 상태가 왜 터졌나요? 아니, 김영삼이 반일했잖아요. 군사정부는 뭔가요? 친일하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았고, 또 위기 때 또 자금 지원받아서 위기를 넘겼고, 아니, 반일하는데 그 지원을 왜 해줘요, 일본이? 생각보다 큰 위기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IMF 상태. 조금 지원받으면, 됐는데, 그 전에 반일하면서 조선총독부 철거하면서 반일했잖아요. 그 지원 안 해준 거죠. 1980년대 위기는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IMF 사태가 터질 때 GDP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냐는 거예요. 10%에서 5%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IMF 사태를 맞이한 거라는 거예요. 자금만 좀 지원받았으면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왜 넘기지 못했나요? 반일하다가 일본의 지원을 못 받은 거죠. 뭐. 지원을 해줄 나라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또 지원해줄 정도 역량이 있는 나라가 많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가능했던 거죠. 바보짓을 한 거죠. 지역 발전에도 해롭죠. 자기가 부산 지역에 살면서 부산이 어떻게 발전한 도시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명삼은 그 바보였던 거죠. 원래 부산이라는 도시는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본과 교류하면서 생기고 또 번성했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하면서. 잘 모르고 지역이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왜 생기고 이렇게 발전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됐었고 그때 반일하는 바람에 IMF 사태 터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일치하는 것이 그것뿐이라. 이제 거의 보면 박정희와 갑신영 변호사들은 일치하죠. 하고자 하는 바가 다 똑같잖아요. 뭐. 근데 일치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혁명을 일으켜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자 하는 뜻 역시 똑같았다. 급진기아파 인사들은 반란을 일으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며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급진기아파 인사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반란을 통한 혁명. 군사정보가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고 방법도 혁명이잖아요. 혁명을 선택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즉 급진개혁파 인사들은 군사정부와 같이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그 사실이죠 뭐. 이와 같은 폭력성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지만 근대국가를 수립한 선진국가들 대부분에서는 발견되는 현상이지 특별히 군사정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영국은 안 그랬고 뭐 프랑스는 안 그랬고 미국도 전쟁했었죠. 남북전쟁. 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군사정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근대국가 수립한 인사들을 존경하지.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다 해서 악당이라고 욕하는 나라는 한국인들 다 그렇진 않지만 제법 있죠. 한국인들 외에는 잘 없어요. 이 근대국가 수립이 굉장히 역사적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많이 살펴봤지만 신분제도 폐지하지, 실질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을 구제하지, 그 빈민들을 구제하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더라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큰 공적이 있구나. 위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근데 한국인들 중에 바보가 많은 거죠. 실상 군사정부에서 희생된 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극소수이다. 아니 큰 희생이 있었냐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근데 국가 수립할 때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사망자 1,000명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대 국가 수립할 때 수십만, 1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소수라 해도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세력에게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반발하는 세력 인사들에게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신정변 인사가 그 당시에 친일 국가를 수립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했으면 한국 식민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나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희생이 안타까워진 거지만 그럼 반발할 세력 인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아니, 수백만 수천만을 구조하려는 사람,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이루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 군사정부가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수천만 명, 나아가 수억 명을 구제하는 일이었으니 그러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저항 세력에 있는 것이지 혁명 세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무지와 욕망 때문에 죄를 짓지. 무지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군사정부와 급진개혁파 인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완전히 일치하며 차이점이 있다면 군사정부는 성공했고 급진개혁파 인사들은 실패했다는 점뿐이다. 하려는 일도 일치하지. 하려고 했던 방식도 혁명이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군사정부는 성공했다는 거죠. 급진개혁파 인사는 실패했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61년 5.16 혁명과 1979년 12.12 혁명으로 기록된 단 두 번의 혁명과 약 32년 동안의 집권을 통한 개혁으로 한국은 최단기간 내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혁명이잖아요. 그 근대국가 수립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진짜 혁명을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이상한 걸로 만들어놨죠. 혁명도 아닌 폭동, 시위 이런 것들을 마치 과장을 하죠. 혁명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진짜 혁명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혁명을 두 번이나 겪어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이들도 있죠. 아는 이들도 있는데 바보 같은 국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공적을 국민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사정부의 지지 세력이 되었다. 선거 상상 이겼잖아요. 그 절대다수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요즘에 하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득세하면서 역사를 날조하면서 세뇌해서 그렇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하려는 군사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12번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전승했으며, 에서의 전승, 그 전승했지. 다 전승했지 뭐 30년 동안. 6회의 국민투표에서의 전승이 이를 증명한다. 마지막 물러날 때까지 전승했잖아요. 김영삼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래, 뭐 한 번이라도 패배했냐, 좀 그래요. 다 전승했는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가 있으니까 다 전승하지. 국민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역사를 날조해서, 뭐, 이상한 것으로 막 반란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렇게 치부돼서 그렇지. 아마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혁명이다. 하도 막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시끄럽게 하고 막 말을 꺼내면 다퉈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안다는 거예요. 혁명이 있었구나, 한국에.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혁명의 이로움은 실로 컸지만 반발 세력 인사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실로 컸다. 좌절, 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 피로감에 시달렸다. 근데 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니까 그런 거죠.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혁명에 동참하여 한국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리라고 한 번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정서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정서상 근대국가 수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일이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이라 생각하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기업을 제약시하고 민간기업을 제약시하고 재산을 제약시하고 정부 통제가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 수립하면 안 된다. 농업 중심의 국가가 좋지 뭐. 식민지 때만 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이 더 좋은 나라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좌절, 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 피로감에 시달리겠죠.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이니까 뭐 생각엔 자유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목표를 이루었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군대를 통한 집권연장을 시도하지 않았고 않았죠. 뭐 계엄령 선포해서 뭐 어떻게 하지 않았잖아요. 민주정치를 실시했다. 나아가 노태우와 민정당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김영삼을 끌어들이고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김영삼에게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래 우리 소임 다 했으니까 그래 뭐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해야 다 같은 생각을 하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돼. 신분제도 폐지해야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사유재산 보장돼야 돼. 민간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니까 그게 다수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군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처럼 여겨지는 거죠. 전두환과 노태우도 이제 그리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단해도 괜찮을 정도로 한국의 사정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그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아,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대국가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도시인구 증가 보라는 거예요. 농촌에서 진입하면서 증가하지, 수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지, 또 그때 자녀도 많이 낳았지. 그러니까 막 도시인구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70년대에 800만 명 증가하고 90년대에 1000만 명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80년대 증가한 수가 1000만 명이죠. 90년대에 증가한 수는 440만이죠. 엄청나게 인구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들죠. 그 사람들에게 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집권한 1993년 90년대죠. 450만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200만 명이 몰려들고 산업화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2010년대 도시인구 260만 증가하지, 2000년대 260만 증가하지, 2010년대에 290만 증가하잖아요. 300만 증가하잖아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산업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시 빈민들이 힘들어지고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일자리를 팍팍 공급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000년대, 2010년대 근대국가 수립,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 이것이 제일 목표였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뭐 정년 연장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청년들도 잘못이 있죠. 무지도 죄라 했잖아요. 무지하게 그런 거에 당시 젊은이들이 편성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1990년대에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200만 명이 이르고 도시 인구는 약 45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10% 인구가 도시에서 증가하는데 이는 이전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450만의 인구의 한 10% 되는데 그 작은 인구냐는 거예요. 그에 맞는 일자리를 팍팍 제공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고, 그럼 또 포퓰리즘 실시해서 뭐 빚내서 어떻게든 또 해보려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쇠퇴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내막을 이글을 쓰니는 시대와 장소에 다 통하는 말을 하지 뭐 특별한 거 얘기 안 한다 했죠. 이런 문제가 유럽에 없을 것 같냐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에. 그 쇠퇴하고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히 포퓰리즘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손쉬우니까. 도시의 인구는 여전히 폭증하는 상태였으니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도시 빈민이 대량으로 양산되면 청년들은 실업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2000년대에는 도시 인구는 270만 명 정도가 증가했고 그랬죠. 2010년대에는 약 300만 명이 증가한다.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니 도시 빈민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군사정부가 한 것처럼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제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항상 제일 중시해야 되는 산업정책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산업화를 통한
근대 국가 수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부유해지면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그런 걸로 또 설계를 잘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 해결했냐는 거예요. 엉뚱하짓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나라들이 더 엉망이니까 엉망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민주정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이런 과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를 선포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는 고대 국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공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이익을. 그런 윤리가 선포돼서 실천 다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죠. 근대 국가는 수천 년간 지속된 국가는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따라서 혁명으로 제도 개혁을 하여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래요. 하지만 민주정치가 실시되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산업화를 통한 근대 국가 수립을 원해야 비로소 이러한 과학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민주정치를 실시하여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하면 한순간에 근대 국가는 붕괴하여 예전의 가난한 국가로 되돌아간다. 그런 나라 많죠. 좀 한국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가져버린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봐라.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근대 국가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하면 베네수엘라인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되돌리기 얼마나 힘든가요? 집권해가지고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을 끝내야 한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생겨나면서 2023년 11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밀레이가 집권했다. 한번 망가졌죠, 아르헨티나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깨달았죠. 이거 포퓰리즘 이제 끝내야 되겠다. 수십 년간 포퓰리즘 해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막 도저히 뭐 이거는 나라가 아니게 되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인들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렇죠. 언제까지 뭐 지금 밀리가 집권하면 개혁하고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망가지는 게 중요하지. 집권에 실패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반발 인사가 집권하면 그동안 개혁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밀레이는 자파식 복지정책 철폐, 공공일자리 축소, 해고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패할 것 같지만 의외로 2025년 10월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밀레이 자유선진당 40.85%를 얻고, 그렇죠. 전진당이 얻었죠. 밀레이 정당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페론주의 연합이 24.85%를 득표함으로써 밀레이가 압승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안 된다, 포퓰리즘 더 이상 안 돼, 이러면서 좀 지지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완수하기 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집권하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니 아직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즉 근대국가를 수립했으면 타락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붕괴되면 다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키면서 근대국가 수립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되돌리기는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리긴 되돌려야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죠, 되돌리는데. 그동안 입었던 피해는 또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죠.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윤리를 제정 실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전두환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민주정치를 실시했고, 노태우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인사인 김영삼에게 당의 실권을 넘겼다. 결국 여당 야당 모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장악했으니 포퓰리즘 정책이 경쟁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 그 수십 년간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이제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만 실시됐죠. 경쟁적으로.
군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이사인 김명삼에게 당의 실권을 넘긴 거죠. 넘겨서 그렇게 된 거죠. 부패의 전략을 벌이고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하면서 김영삼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럼 당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하여 이거를 쓴이는 이후의식이를 악령의 좀비시대로 규정했던 것이다. 악령의 좀비시대로 규정했죠. 이전에 쓰던 글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남겨놓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